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이 4월 23일이네요. 화요일 오후에 찍고 있고 월간 이선엽 4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시장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애도 군대 갔고 아. 오늘 입대했습니다. 둘째가. 예, 둘째가 그러면 7사단. 이제 아드님 둘을 다 국방부에 헌납을 한 거죠. 애국자십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잠시 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예. 이런 쪽도 이제 튼실해져야 되는 거고 국가 안보 중요하고. 맞습니다. 와, 이번에 중동 지역 이걸 보니까 남의 일 같지도 않고. 맞아요. 저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선은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또 투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란 이스라엘의 어떤 뭐 보복과 재보복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일단 시장은 뭐 당일에도 막 코스피가 3% 이상 폭락했었고 알 수가 없잖아요. 막 그 회오리 속에서 일단 투자자들은 그럴 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미치는 영향 중에서 우리한테 지수 방향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인. 예, 우선 남의 나라 전쟁 자체가 우리한테 반드시 악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컸던 것처럼 항상 이런 전쟁은 우리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수혜를 주기도 하는데 네. 이번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란의 이 충돌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방향성 요인으로 변지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까지 미국의 물가가 온전하게 3%대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건 네. 공급 측면의 물가가 내려왔기 때문이죠. 네네. 그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비스업 물가가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인데 네. 만약에 이 전쟁이 굉장히 커져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 결과가 다시 안정되었던 공급 측면의 물가를 자극을 하면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올리는 계기가 되면 그건 분명히 방향성 요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네. 틀어버리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월간 이선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시장이 방향이 꺾이는 요인은 전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첫 번째는 현재 연준이 내리려고 했던 금리를 다시 올리는 경우 그러면 지수의 방향이 바뀐다. 두 번째는 경기가 정말 극심한 침체로 갈 경우 요 두 가지가 지수의 방향성 요인이고 그렇지 않고 혹시 금리를 3번 내릴 건데 2번 내린다. 혹시 3번 내릴 건데 1번 내린가. 요거는 방향성 요인은 아닙니다. 어떤 정도의 차이일 뿐. 약간의 뭐 지수가 쉬었다가는 요인인 거지 큰 방향성 요인은 아니겠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가서 이게 공급 측면의 물가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앞으로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공방전이 쉽게 끝나진 않겠죠. 장기화될 거고. 그런데 이 장기화 과정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로 인해서 정말 유가가 급등해서 공급 측면의 물가만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분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동 지역은 특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 국가한테 또 공격을 또 받아왔던 나라고 공격을 했던 나라고 그 정도의 흐름 안에 있다면 괜찮은 거고 그 이상까지 번져지는지. 그렇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 이상으로 번지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 게 첫 번째는 지리적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국경 사이에 두 국가가 더 있습니다.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요르단이 있네요. 세 국가 정도 되니까 이게 지상전 충돌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결국 공중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남의 나라 영토를 거쳐서 공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공 지나가야 되니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어렵다라고 보면 이게 정말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 둘이 정말 대단히 크게 번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런 공중전을 통해서 완전히 확전이 되려면 결국은 이스라엘도 반드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미국은 대놓고 내가 이스라엘이 방어하는 건 도와주겠지만
혹시 이란을 공격한다거나 아니 확전되는 거는 나는 발을 빼겠다. 음. 아니 싫다라고 온전히 얘기를 해줘. 왜? 이 결과가 결국 바이든의 재선 실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 미국 입장에선 이거는 안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하고 EU가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도발을 못하게 최근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네, 이런 네, 식으로 이란을 제재해 줄 테니까 너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음. 라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게 꼭 합리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네타우냐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 두 국간의 공방전, 예를 들어서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일단 시기도 알려줬죠. 네. 내가 몇 시간 안에 공격을 하겠다라고 알려줬고 예. 두 번째는 공격 방법도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여러분들 드론을 날리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드론을 날리면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북한 사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금방 날아갈 수 있지만 네. 1500km를 날아가야 돼요. 예. 드론이 1500km 날아가면 중간에 걸려도 한 서너 번은 걸립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쏜 것도 순항 미사일이라는 걸 쐈어요. 예. 순항 미사일이 뭔데 우리가 보통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옛날에 보통 이렇게 고각으로 쐈다 내려가는 네. 그렇죠? 이런 뭐 이 미사일이 있는데요. 순항 미사일이 제일 단점이 느린 거예요. 음. 좋은 건 정확한 건데 안타까운 건 느린 건데 1500km 날아가면서 이 속도로 가면 다 잡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부러 이스라엘이 방어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렇게 수백 발을 쐈는데 어린이 하나 다쳤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겠죠. 이번에 이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란이 정말 분개해서 대단히 공격하려면 즉각 공격했겠죠. 근데 6일이라는 시간을 뒀다는 게 중요한 거고 아마 미국엔 사전 통보도 했던 것 같고 예. 몇 대 되지도 않는 드론을 또 보냈죠. 그리고 실제 이란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어쨌든 서로 간에 아주 전면적인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본다면 네타냐후도 그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현재 판단이 되고 있고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전장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공급 측면의 물가를 자극하는 수준까지로의 사태 확산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서 이게 공급 측면의 물가를 건드릴 건가 안 건드릴 건가 이것만 보시면 되겠다라고 판단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급 측면의 물가를 건드리진 않은 거고 국제 유가도 다행히 내려가고 90달러 있습니다. 찍었다가 조금 내려왔죠. 그러면 우선은 공급 측면의 물가가 최악으로 가지는 않는데 그냥 미국의 물가는 3%대 초반에선 더 내려가지도 않고 있고 끈적거리게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24년 연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그래도 한 3차례였다가 이제는 잘해야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좀 안 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또 시장에 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뭐 올 연초에는 6번이었다가 계속 네. 줄어들고 그러는 거니까 6, 5, 4, 3, 2, 예. 1. 앞으로도 알 수는 없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는 연준이 지금 피벗을 2번이나 선언을 했어요. 지난 12월에도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금리 인하 의사를 밝혔고 또 지난 3월에 있었던 연준 회의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 찍은 게 올해 3번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연준이 왜 이렇게 3번을 찍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가가 유의미하게 2%대 후반으로 들어올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 왜 그랬냐면 이게 좀 되게 웃긴 게 다른 것보다도 주거비가 제일 컸어요. 아마 오스탄 굴숲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네. 예,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 비둘기파 중에 비둘기파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이 정도면 주거비가 물가에서 뭔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전히 물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리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CPI라고 하죠. 네.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달 기준으로 36.2%예요. 그런데 이 주거비라는 건 집값의 1년 반 정도 후행을 하죠. 후행. 예. 그래서 집값은 1년 반 전에 이미 꺾였어요. 그죠? 증감률이 꺾인 거죠. 그렇다면 시차가 지금 정도면 최소한 올 초부터는 이 주거비가 그걸 반영해서 물가에서 YY 기준으로 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것 중에서 36.2%의 이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내려가면 사실 물가는 2% 후반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1, 3.1, 3.5 이렇게 물가가 나왔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었을 때 주거비, 이번에도 주거비 역할, 그다음에 보험료 역할이 되게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컸는데 보험료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간에 이 주거비가 안 내려옴으로 인해서 연준의 어떤 계획에 차질이 비쳤고 그래서 연준 의장도 자꾸 1, 2월 달 물가 가지고 일부러 범피라고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야, 원래 물가라는 게 울퉁불퉁 내려오고도 그런 거지 뭐. 그래서 1, 2월 달은 계절적 요인이야. 이런 자신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네. 3월 정도면 그 주거비가 반영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음흠. 그렇죠? 근데 이게 뒤로 밀리면서 되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거비가 어느 순간엔 반영이 되겠죠. 네. 그렇죠? 되면은 연준의 생각이 또 달라져요. 자, 우리가 지금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는 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세 번까지는 그쵸,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 주거비라는 게 물가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이 시작되면 추세거든요. 그게 네. 시작되면 첫 번째 시작되는 달이 언젠가 일단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뭔가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좋아 뭐 연준이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그럼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 현재 있는 파월 의장은 또는 연준에 있는 비둘기파 필립 제퍼슨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입만 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예컨대 물가의 재발도 막고 동시에 경기 침체도 막으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길 원하시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금리를 생각보다 인하를 해줘야 돼요. 네. 네. 무슨 얘기냐? 금리 레벨을 조금 낮춰줘야 돼요. 자, 파월 의장이 생각할 때 지금 5.25에서 5.5라는 이 금리 수준은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로 인해서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7%가 넘거든요. 네. 이 금리 수준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당시 금리 우리가 알고는 그 부동산 위기가 터졌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거든요. 그럼 어떤 게 벌어지냐면 연준 의장이 볼 때는 지금 있는 금리 자체가 과잉 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과잉 긴축이냐? 당신 스스로 물가를 오판했었거든요. 원래 물가가 처음 오를 때 물가를 처음에 오르는 걸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긴축을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 금리는 안 올렸어도 됐는 거죠. 네. 그런데 뒤늦게 대응을 하면서 당연히 여러분도 100m 달리기 할 때도 내가 출발이 제일 늦었으면 따라잡기 위해서는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만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역사적인 긴축을 한 거죠. 올리는 속도도 컸고 올리는 폭도 컸죠. 한 번에 0.75라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과잉 긴축을 한 거예요. 네. 문제는 이렇게 과잉 긴축 수준이 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을 두고 경제를 정말 크게 부러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지표가 온전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온전하고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서민분들은 어렵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샌프란시스코 갔다 와서 네. 물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물가를 감당하고 있는 개인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분들도 지금 나가보면 사 먹을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미국은 더 하거든요. 지금 돈을 빌린 사람들과 안 빌린 사람들의 차이가 큰 건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은 지금도 현금이 남아돌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리질 않죠. 그러니까 이 고금리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반면 서민분들은 여전히 남의 돈을 빌리고 계셨을 거고 또 중소기업들도 남의 돈을 빌리셨겠죠. 이분들은 이 엄청난 고금리에 허덕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파월 의장은 생각하신 것 같고 그런 기자회견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실제 3월에 있었던 FOMC 회의 다음 날 여러분들 페드스 리슨스라 그래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네. 6분의 어떤 그 시중에 있는 민간인들, 그렇죠? 서민분들을 불러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어떻습니까라고 역사상 처음으로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국에 생중계를 해줬고 2시간 동안 그래서 야 이렇게 고금리에 대해서 지표는 좋은 것 같지만 서민들이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 이분이 하고 싶은 건 뭐다? 5.25는 너무 높은 것 같고 물가를 잡을 수도 있으면서 경기 침체로 안
유발하는 정도로 금리 수준을 좀 낮춰줬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었던 거고 그러려면 6, 7월 정도는 인하를 해줘야 그것도 막을 수 있고 또 11월에 있을 대선에 대한 노이즈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7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불과 12월에 한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도 4월에도 그 의지를 똑같이 비췄는데 3월 CPI가 나오고 나서 이게 좀 무너졌고 거기에 최근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 월 대비 0.7 나왔죠. 네. 0.7이면 연율로 하면 8%가 넘고 연율 8%면 그러니까 물론 그 달만 했었을 때 8%면 이게 성장률에서 절반 차지하니까 성장률이 2%가 아니라 3, 4%가 올라갈 수 있는 윤이 되다 보니 최근에 파월 의장도 조금 이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인 정도. 어쨌든 파월 의장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커녕 경기 둔화 지표도 별로 안 안 나타나고 나와요. 있고 예. 계속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좀 앞서서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선제적으로 보험성 인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동력이 떨어질 예. 테고요. 그래서 또 고민인 거죠. 사실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요 동력이 살아날 수 있는 게 저는 2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요. 예, 여러분들 2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미국에서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면은요 악재가 있어도 그 악재가 묻힙니다. 돈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물이 빠지면 유동성이 빠지면 수면 위로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고 네. 그게 저는 2분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2분기 땐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 시장이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게 최근에 변동성 커진 것도 이와 연관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변동성 때문에 아마 2분기는 성장률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나와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생각과 같이 하는데 미국의 영내포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 번 설명들이 돼서 이 잔고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영내포 잔고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영내포 잔고가 줄어드는 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잔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다. 쉽게 얘기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말라가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재무부는 계속해서 국채를 찍어대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채를 사줄 사람도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고 시장의 유동성은 더 말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말라가는 만큼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한 분기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은 약간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는 이걸 반영을 해서 시장은 변동성에 시달리고 연준은 그 뒤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까지의 그 어떤 기간 예. 동안에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예, 있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연기금에서도 돈을 많이 빼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줄어들면 성장성으로 부각됐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는 네.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최근에 시장이 흔들린 것도 뭐 이것도 한 이유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더더욱이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금리 인하는 생각했던 것보다 뭐 서너 차례도 아니고 한두 차례도 뭐 그럴 수 이제 있겠죠. 가능성이 네.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중심으로 가장 이제 타격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럼 어쩔 수 없는 현상일까요? 그럼 그때 동안은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요. 예. 하나가 더 있어요. 수급적으로 오늘 아마 여러분들 제가 찍는 날 기준으로 한국경제신문을 지난 그 주말자 예. 토요일자 신문을 보시면 저희가 4월 23일 화요일 오후에 찍고 화요일이니까, 있습니다. 예. 아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연기금들이 주식 비중을 크게 축소하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나옵니다. 네. 요거 되게 중요한 기사라는 게 뭐냐면 정말 나빠서 축소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미국에서 있는 연기금들 또는 레이달리오라고 아시죠? 네. 브리지워터. 브리지워터. 최근에 이 브리지워터가 연기금들한테 주식 다 뺏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조금 최근에 수익률 안 좋다고. 5년 네. 동안 안 좋았어요. 5년 동안 시장 벤치마크 비트 못하면서 예. 이번에 뭐 전량 뺏기는 걸로 지금 이렇게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 올웨더 예,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예. 또 이제 책도 잘 쓰시고 하긴 예. 한데 자, 이분이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연기금이나 이런 펀드들은 자산 배분 펀드라고 보통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자산 배분 펀드가 6대 4, 주식이 6, 그다음에 채권이 40. 그리고 연기금들은 반대입니다. 채권이 60, 주식이 40. 요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전략적 자산 배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꾸지 않아요. 그걸 계속 포트폴리오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투자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최근에 한 달 정도 시장을 놓고 보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CPI 발표된 이후에 채권은 엄청나게 가격이 급락을 했죠. 네. 채권 금리가 뛰었으니까. 네. 미국이 채권 금리 2년물 기준으로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4.6 얼마까지 그렇죠. 확 뛰었으니까 예. 채권의 가격이 엄청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주식은 많이 올랐죠. 또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일정 부분. 그러면 이 6대 4의 비율을 지켜야 되는 펀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식에 대한 비중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거예요. 예. 왜 채권에 대한 주식이 올라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의 비중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 펀드들은 주식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저절로 6대 4를 맞추기 위해서 비중이 낮아진 채권을 사고 비중이 높아진 주식을 저절로 줄여요. 그게 최근에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조정 원인이에요. 아주 기계적인 리밸런스. 기계적입니다. 예. 제가 기금을 운용을 해봤잖아요. 예, 그렇죠? 요 자산 배분 펀드를 제가 운용을 해봤기 때문에 요 메커니즘 정확하게 요거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게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뭔가 시장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미국에서 가장 큰 세력이에요. 이에 또 모든 연기금들이 전부 다 동시에 리밸런싱을 시도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많이 낮추는 그게 나빠서 낮춘다가 아니라 저절로 낮춰야 되고 채권을 사는 역할들이 되면서 사실 시장에 일정 부분 조정이 있었다라는 것도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네. 나중에도 야 이게 채권의 비중이 저절로 줄어들고 주식 비중이 높아졌다 하면 조만간 리밸런싱이 있겠는데 그때는 한번 쉬어가는 어떤 시장으로. 근데 이제 워낙 올랐다가 쉬어가니까 이제 가진 이유를 다 붙이는 거죠. 이것 때문에 빠졌어, 저것 때문에 빠졌어 얘기는 하지만 실제는 그게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땐 시장이 쉬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시장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 펀드들이 엄청난 연기금 펀드들이 자산의 어떤 비중 조절이 겹치면서 시장이 많이 급락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찾는 과정 속에서 사실 조금 더 제가 볼 땐 과장해서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되게 뭔가 명쾌해지는데 예. 저도 좀 머릿속이 혼탁했었는데 클리어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에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예. 그 때문에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당연히 없는 나와요. 거고 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방향이 꺾여버리는 요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고 않았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고 금리 인하가 실제 이루어지기까지 그 공백 기간에 시장은 또 흔들릴 수 있는 요인, 예. 쉬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요인이니까 뭐 부러지고 하락장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쉬어가는 시장 정도로 뭐 변동성이 있고 잘 사야 되는 건데 서둘러만 안 사면 되겠죠. 서둘러서 안 사면 어느 정도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큰 장에서는 이 정도 쉬어가는 구간은 항상 여러 차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너무 강하게 오르는 것만 보시다 보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하나만 해도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급등했는데 쉬는 것도 당연히 급락으로 쉬지 절대로 이렇게 오르신 것들이 뭐 이렇게 옆으로 이러지 않아요. 보통 보면 많이 오른 것들은 쉬는 것도 격하게 쉬더라.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은 깊고, 거죠. 근데 다만 그게 그냥 깎아지듯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국면. 예.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하루에 10% 이상 예, 폭락을 하고 예. 뭐 조금 이제 만회하고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기는 합니다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하루에 23% 예. 폭락을 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AI 그리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관련주 위주로 이제 막 급등을 해왔는데 끝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이제 서학기민들이 엔비디아 많이 맞습니다. 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다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 이 슈퍼마이크로 또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정확한 방향성을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한 건 AI의 성장은 계속되는 건 맞는데 그동안 왔던 성장의 폭이 문제였겠죠. 주식시장이라는 건 성장한다라고 꼭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성장 폭이 지난번보다 더 좋아야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성장률, 예, 성장세.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분기에 23% 성장했으면 다음 분기는 25% 성장해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예컨대 이번 분기에 20% 성장했는데 다음번에 성장률이 10%다. 그러면 주가는 쉬어가는 속성을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우려를 지금 시장에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 확인되기 전까지는 유의미하게 방향을 잡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 결과는 저도 알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억측들은 조금 제가 볼 때 분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SMC, 즉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실적 발표를 할 때 파운드리 분야 쪽에 대한 성장 전망을 내렸다라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ASML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걸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주 상황 같은 예. 거.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다 붙인 건 아니고 네네. 언론에서 많이 갖다 붙였는데 이거하고 AI 반도체하고는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TSMC는 기존에 있었던 구형 반도체, 보통 이거를 레거시 반도체라고 부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또 PC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우리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성장이 둔화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특히 최근에 전기차가 안 팔리면서 전기차 쪽에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파운드리의 성장률이 즉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반도체의 성장률이 기존의 20% 성장해서 10%로 하향한다라고 한 건데 이건 AI 반도체가 아닙니다. 반면 TSMC에서는 여전히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코어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여전히 성장이 대단히 강력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TSMC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게 급락으로 유도됐다라고 연관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ASML도 마찬가지죠. ASML은 노광 장비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반도체 미세 공정에 되는 건데 지금 HBM 만들 땐 이게 아닙니다. 미세가 안 되니까 미세 이게 안 되니까 위로 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8단으로 쌓은 게 HBM인데 이것도 레거시 반도체 쪽입니다. 따라서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AI 쪽 반도체를 건드릴 만한 이슈라고 연결시키는 건 제가 볼 땐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슈퍼마이크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번에 원래 실적 발표가 4월 30일 날이 있는데 예고치를 안 주다 보니 보통 이렇게 사전에 뭔가를 안 주면 안 좋았던 기억이 조금 있지 않았느냐라는 우려가 사실은 이쪽에서도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우려. 그건 왜 그러냐면 앞서 제가 일부러 설명드렸었던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거든요. 네. 그죠? 와 이렇게까지 달려야 되는데 혹시 그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원인이 됐겠죠. 일단 주가가 그렇게 높았으니 지금 뺀 거는 전부 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먼저 차익 실현에 나선 것들이 굉장히 좀 낙폭을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진실은 역시 슈퍼마이크로부터 실적이 나와봐야 우리가 제대로 된 걸 알겠다. 다만 우리는 그래도 팩트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TSMC나 아니면 ASML 가지고 너무 억지로 엮어서 이게 전부 다 이런 것처럼 잘못 판단하는 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3% 폭락한 날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언제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던 걸 예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쟤네 뭐 있나 봐 이러면서 푹 빠진 그런 거였는데 거죠. 그게 뭐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또 선행해서 예측할 수 있는 재료가 되다 보니까 일정 약간 부분 좀 가능성이 있죠. 그걸 또 조심스러워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이게 한데. 아시겠지만 요 그 슈퍼마이크로라는 그 기업 자체가 다른 데보다 서버를 구축을 할 때 굉장히 빨리 구축해주는 특성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데도 서버 구축해주는데 여기를 먼저 선점을 했던 게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야 이거 정말 AI 나도 뒤처지면 안 되겠는데 정말 나도 빠르게 따라잡아야 될 것 같아서 이 기업들한테 되게 많이 줬던 거거든요. 네. 그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있어서 다른 기업들한테도 수주를 줬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경쟁 그렇죠? 구도도 같이 봐야 되는. 예.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조금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는 아직은 이제 그렇긴 하지만 엔비디아 최근에 있었던 이 반도체는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있는 회사들인 거지 진짜 AI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인프라. 그렇죠. 예, 인프라죠. 그러니까 요걸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서 주가가 쉰다라고 해서 AI가 중단이 되거나 AI가 꺾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렇죠. AI 인프라 관련한 기업들이 쉬어간다라고 일단은 정의를 확실히 내려야 여러분들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실제로 AI를 하는 회사들은 주가는 또 그렇게 그렇게까지 꺾인 것도 꺾이지는 아니고. 않았어요. 예. 뭐 쉬어가는 건 맞긴 한데 MS도 그렇고. 메타는 요즘 뭐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기업들이 좀 흔들렸던 거고 그 배경을 또 봐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요즘에 느끼는 게 약간 한동안은 AI도 그렇고 내러티브로 쭉쭉 올라가는 장세가 네. 있었고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실적, 숫자 안 나오면 아작나는 장세로 좀 가는 것 같거든요. 예. 이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그럼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죠. 좋은 현상이에요? 예. 만약에 실적도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오르면 아,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짜 버블인 거잖아요. 아하. 무슨 성장성 이런 것만. 대표적인 게 유리기판이잖아요. 나쁘진 않아요. 나중에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기술 개발 시작했잖아요. 숫자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막 한 2배 이상 예. 오른 주가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업계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그거 진짜로 상용화되려 한 5, 6년 남았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부터 하기에는 좀 시장 개화가 너무 멀다. 예.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예. 이런 것들이 성장성인 거죠. 실적이 안 나오는. 실적이 아직은 안 나오는데 먼저 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 그러니까 내러티브 네. 꿈. 예. 주식시장도 희망. 이런 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에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또다시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인하가 될 때. 뭐 그게 9월인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의 경제가 침체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미국에서도 러셀 2000 지수라고 불리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조금 중소형주 중심으로 아하. 성장성이 부각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초전 성격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하반기 때는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저는 천천히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수반하지 않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중소형주가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성장주 특히 내러티브 뭔가 스토리로 올라가는 장세가 것. 다시 한번 또 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이게 좀 계속해서 있다라고 반복이 봐요. 되네요. 예. 근데 지금은 당장은 뭐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 실적에 좀 포커스를 두고 그래서 있는 아직 버블이라고 부르기에 이른 겁니다. 버블이라고 예. 보긴 이르다. 뭐 이게 M7, 매그니피선트 7 그러니까 위대한 7개의 주식 중에서 지금 제일 아픈 손가락이 테슬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우리 서학기민들 많이 사셨는데 테슬라가 뭐 $170에서 이제는 $140대까지 예, 떨어져가지고 당장 또 실적도 좋지도 않고 전망 뭐 좋은 것도 별로 안 나오고 테슬라는 혹시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 개인적으로도 테슬라가 한 $160 정도 되면 전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 정도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하실인가요? 예. 근데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보는 테슬라는 뭐였냐면 전기차 기업이기도 하지만 AI 기업이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AI 기업으로 인식하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이 잘못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테슬라가 나도 AI 기업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FSD라고 불리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이게 정말 자율주행이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운전자를 대체할 정도로 실력이 되게 좋네. 그러면 이 실력을 가지고 이제 포드나 GM이 나도 자율주행하는 거 보니까 우리 테슬라 거 가져갈래라고 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이러면 테슬라란 기업 자체가 전기차 기업을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뭔가 구독 경제 중심으로 가는 특히 이 FSD라고 불리는 AI 중에서 리얼 월드 AI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AI가 따로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바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그 D-Day가 8월 8일에 있을 로보택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봐서 보셨죠? 우리가 단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리얼 월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우리도 AI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완성을 했고 구독 경제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를 심어주면 반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면 항상 이런 꿈이 어느 정도 뒤에는 현실화됐는데 문제는 시기였어요. 항상 테슬라가 얘기한 시기보다 늦춰지더라는 거죠. 항상 그 FSD는 이제 뭐 내일 모레 될 된다 것처럼 그러더니 안 되고 또 사이버 트럭도 내년에 나온다더니 몇 년 걸리고 이래서 투자자분들이 큰 그림을 좋아하면서도 불구하고 되게 지쳐갔던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8월 8일이 실제 이 기업이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서 우리도 AI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시장에 각인을 시킨다라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니다라면 주가의 반전 포인트를 당장 찾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이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어려워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 중국에서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지금 과잉 생산.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테슬라가 아마 유럽에서 모델 Y 가격을 300만 원 정도 네, 또 낮췄죠. 2000에 또 낮췄는데 낮춘 이유가 유럽에서 최근에 전기차에 주던 보조금을 폐지를 했죠. 그쵸. 독일이. 예. 그래서 독일이 지난달 판매가 22%가 전기차 판매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줄고 있는 자 여기서 줄고 있다라는 게 YOY 기준입니다. 그렇죠? 네.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영향 때문에 사실 차가 안 팔리고 재고가 남으니 가격을 계속 내리기 시작한 것도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반문들 하실 겁니다. 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나쁘지 않던데 당연하죠. 전기차를 별로 안 팔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포드, GM 뭐 몇 대나 있었겠어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회사들은요. 전기차 때문에 수조 원씩 적자를 안고 있다가 최근에 전기차를 안 파는 건 아닌데 네. 나름대로 이전만큼은 아닌 거죠. 또 자동차 공장 짓는 시기를 조금 뒤로 늦추고. 연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번 현대 기아차 제일 많이 팔린 차가 수출한 게 하이브리드인가 알고 계시죠? 하이브리드. 요 중간 단계 하이브리드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전기차 살려고 했던 분들이 중간 단계로 이걸 선택했다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긴 흐름에서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훼손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네. 같고 이러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전기차 시장이 뭐 보조금도 조금 없어진 부분들 거기다가 지난 겨울에 있었던 그 한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기차 구매를 조금 늦추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성장세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 게 지금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160불 대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더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틀린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예. 어쨌든 이 반전은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테슬라의 지향점 자체가 내가 리얼 월드 쪽에서 AI 기업입니다라고 하고 싶은 거니까 그게 정말 8월 8일 완성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FSD도 그렇고 도조컴도 그렇고 네. 뭔가 상용화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은 일단은 있는데 일단 이게 8월 언제가 8일에 되느냐. 나와야죠. 나오고 제가 잘 근데 네.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테슬라가 AI 데이 할 때도 그렇고 무슨 뭐 배터리 데이 할 때도 그렇고 한 4, 5개월 전에부터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았던가요? 한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주가도 그렇고 좀 마음이 급했는지 8월 행사를 뭐 예, 마음이 진작부터. 좀 많이 급했던 거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그 저가형 모델을 생산하지 않은 것도 좀 모델 아쉽죠. 2. 예, 모델 2.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라는 게 보급이 많이 되려면 사실 비싼 거부터 해서 저가형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왜 저가형 모델과 관련해서 왜 출시를 미뤘지? 지금 완전히 안 한다는 아니고 출시를 미룬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아마 개발했던 담당자분도 퇴사한 걸로 알고 있고 음.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가가 좀 어려웠던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독일에 있는 자동차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전부 다 허자에서 빼버렸어요. 흔히 얘기해서 렌트카에서. 아, 예, 그 이유가 네네. 뭐였었냐면 가격 정책 때문에 네. 나는 너네 자동차 회사의 가격 정책을 알 수가 없다. 음. 예를 들어서 올렸다 내렸다 너무 반복을 하고 있고 음. 계속해서 가격도 내리고 있다 보니 중고차 가격이 이게 형성이 안 되는 부분들도 아.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차들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살 때 얼마가 적던 그렇죠. 가격이고 지금 나가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랜저라는 게 있으면 신차는 얼마고 3년 되면 중고차 얼마라는 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네. 있는데 이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사실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 이걸 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야?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왜냐면 내가 좀만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사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데 일단은 당장 8월 8일부터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뭔가를 보여줘서 반전 포인트가 있으면 정말 그건 크겠죠. 그렇죠.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이야라고 인식하는 건 다를 텐데 그건 우리의 바람인 거고 일단 어쨌든 간에 그때 유의미하게
아, 정말 FSD가 정말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말 구독 경제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저는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이게 어려운 게 항상 사람들은 또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예고를 했어. 그러면 저 로봇택시를 언제 어떻게 상용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2025년이야? 27년이야? 30년이야? 또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또 시장의 컨센서스가 언제까지 와 있는지도 또 그걸 또 파악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제품이라도 제대로 나와서 잘한다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웨이모라는 데가 예. 지금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수많은 장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카메라 8대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와 웨이모보다 더 좋은데 이러면 더 좋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평가가 나온다라면 저는 뭐 시기를 떠나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보여줄 건지 아니면 8월 8일에 이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 그것 조금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테슬라 차량이 지가 알아서 출근해서 택시로 수 돈 있도록. 벌어오고 네. 퇴근해서 갔다 오고 요 그림을 또 얼마나 구체화해서 보여줄지를 좀 봐야 되는 예. 거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테슬라 들고 있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도.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 AI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네. 이야기를 하기는 네.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주가도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예. 한 8만 5천 원 넘었다가 최근에는 한때 7만 5천 원대까지 크게 또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 반도체 이 랠리나 업사이클 올라가는 사이클 국면은 좀 살아있다고 보세요. 저는 꺾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뭐 삼성전자가 일단 HBM을 아직까지 잘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혹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일부 오른 걸 자꾸 되돌린 정도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제가 볼 땐 현재보다 밸류는 더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제일 고민이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편견입니다. 하이닉스가 그동안 올라갔던 데 이유 중에는 HBM이라는 걸 잘한 것도 있지만 그렇죠. 잘한 것도 있지만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도 없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그 독점에 대한 구조가 바뀐다라면 기존에 있었던 만큼 프리미엄을 다 주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주가 관계가 어떻게 될지 요것과 관련된 주가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 고민들이 제일 많으신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것도 아직 정답을 다 내리진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뭐 큰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데선 동의를 하는데 이 둘의 비중을 어떻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되게 커져 있는데 특히 HBM 관련 밸류 체인들, HBM 관련 소부장들이 또 변동성이 또 엄청 커졌더라고요. 커지죠, 되게. 앞에서 형님들이 이제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HBM 관련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HBM이 워낙 희귀하니까 하이닉스 하나밖에 못했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지만 워낙 하니까 가격을 굉장히 높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었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아마 50% 넘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삼성전자도 잘하고 몇 개 기업이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전만큼 성장률을 볼 수 있을까요? 그 가격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50% 받던 거를 이제 뭐 40% 받는다든가 30% 받으면 소부장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단순히 물량이 많이 나간다고 이익률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익의 규모는 늘어날 수 있지만 이익률이 늘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는 이 금액은 늘었지만 지난번에는 이익률이 10%였는데 이번엔 8%다 그러면 주가는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개연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물량이 늘어날수록 좋은 소부장들과 그리고 약간 조금 그렇죠. HBM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되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부장들을 또 조금 나눠서 나뉠 것 봐요. 같아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말씀 너무 잘 주신 게 물량이 늘어나서 확실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대단히 많아요. 그쪽은 약간 전통적인 D램이나 낸드 쪽으로 좀 기대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시장에서는. 쪽도 있겠죠. 예. 네.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물량이 원활해지면은 일단은 더 많이 나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이 HBM이라는 것 자체가 웨이퍼라는 걸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기존에 반도체를 많은 것보다 3배 이상의 웨이퍼를 잡아먹으면 기존에 뜬 반도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저절로 공급이 줄어드는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런 쪽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반도체 관련주는 좀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어느 정도로 두고 계세요? 저는 항상 최우선은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이게 제가 반도체를 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쪽이
이쪽보다는 다른 쪽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기억들 하시면 송배전이나 변압기. 변압기라든가 이런 아이고, 배야.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배야. 방산이나 그렇죠. 이런 아이고, 거였기 배야. 때문에 왜냐면 저는 그게 반도체보다 덜 오르진 않았어요. 더 올랐어요. 거의 예.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예, 굳이 더 좋은 선택이 있는데 차선을 선택할 필요가 제 입장에서는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해보면 소부장까지 내려가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여의도에서 이것만 정말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을 제가 이길 가능성이 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도 그분들보다 나을 수 있는 쪽에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선호라는 게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반도체를 보는 실력이 그분들보다 미천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 일단 별 말씀을 말씀을요. 드렸습니다. 예. 약간 그 반도체 소부장은 진짜 정보 싸움이더라고요. 아, 너무 어려워요. 정보 예, 싸움. 뭐 아시는 분들은 먼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거기에 뒤처져 있는 것 아이고, 별 같고 말씀을요.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애널리스트 세미나 통해서 와이즈 클럽 통해서도 산업 예. 정보 취득을 해야 되고 또 역시 이것도 한번 돌려야 되네 이거 노다지 IR로 통해서 이 산업의 그 예. IR 음. 기업에서 직접 보는 그 산업 경쟁 구도도 직접 또 맞아요. 들어봐야 되는 예. 거고요. 이게 깨알같이 광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아까 변압기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또 짚어보고 했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몇 년째 짚고 있습니까? 변압기 거의 지금 한 3년째 감전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끝이 없어요. 그리고 예. 이미 다들 몇 배씩 올랐는데 거기에서 또 막 하루에 7, 8%씩 또 슈팅이 나오고 막 뭐 죄송합니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인 네, 줄 알았는데 네. 지하실로 가는데 음. 이제 한 옥상인 줄 알았는데 옥상 옥을 만들고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이런 거 없나요? 이젠 변압기는? 생기기 시작을 했죠. 아, 그래요? 당연히 예. 급등하고 나면 이제 결국 뒤늦게 급등을 했던 건데 아마 지난 연말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말 제 고객들이 많이 동요를 하시더라고요. 넌 왜 이런 거 들고 있냐. 그러니까 한동안은 어우 장난 아니었어요. 막 시달리기도 엄청 시달리고 음. 저는 이제 큰 그림이 있다라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AI 때문이라도 전력이 많이 부족해져서 일론 머스크 얘기까지 해가면서 뭐 전력이 몇 배 되면 무조건 변압기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걸 수긍했던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핫해지면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데 이제부터는 좀 부담이 느껴지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라고 생각할 때부터는 무조건 앞으로 길게 무조건 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업별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투자를 선별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두 다 올라가고 모두 다 계속 여기서 계속 폭등한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라디오 진행자 네. 입장에서 라디오를 되게 이동할 때만 많이 듣거든요. 타사도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지상파 라디오들에서 여기저기서 다 변압기 주식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뭐지? 전 국민이 다 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인데. 예. 그럴 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2022년부터 여러분들한테 주도 줍니다라고 혼자 얘기하고 다니다가 이제 뭐 까이기도 많이 까이고 뭐 방송에서도 공격 많이 받고 한 그랬지만 2년이었잖아요. 예,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이게 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사실상 주가는 8분응선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이런 정도 각도면 뒤늦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먼저 싸게 산 사람들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드네요. 싸게 산 사람들 네. 이선엽 이사님 포함해서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그쵸. 것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은요 되게 단순하실 필요가 있는 게 네. 제가 얼마 전에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AI가 커진다는 건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도 뭐 잘 놓친 거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 AI를 하려면 엔비디아의 GPU가 없으면 안 돼라는 게 첫 번째였죠. 네.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독점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독점이었고 거기에 관련된 HBM 하이닉스가 독점이었고 그 하이닉스 독점이었던 걸 또 한미반도체가 TC본도라는 게 독점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독점이 될 때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주가는 엄청 날아갔겠죠. 뭐 지금 여러분 추천의 개념은 아닙니다. 네. 근데 또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이 AI가 그런데 정말 문제가 전력 소모가 그렇게 크대.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른 게 변압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변압기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송배전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 구리 아니야? 그래서 저는 구리를 선저적으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구리하고 뭐 방산하고 뭔지 갇힌 게 뭔가 보다가 이제 풍산이라는 걸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성과가 되게 많이 좋았었거든요. 그건 이제 방산하고도 같이 네, 엮였고. 같이. 그래서 되게 좀 단순했어요. 뭐 그냥 제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을 단순하게 보면 되게 의외로 풀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저는 이미 여러분 투자를 했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추천의 개념도 아니고 뭐, 대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네.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산업이 있었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이 같이 연관해서 보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반영이 됐었어요. 굳이 막 어려운 보고서를 읽어볼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제 주변에서 제가 이거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긴가민가 하다니 요즘은 이제 구리 관련 주고 최고입니다 또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뒤늦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죠?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전력이 필요해. 그럼 전력 설비가 필요하고 전력 설비는 다 구리인데 구리가 급등할 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그냥 상식으로 투자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산업을 보실 땐 단순히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 산업이 가면 어떤 것들이 또 부수적으로 보여지지 같이 연관시키시면 되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반도체 가면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 것처럼 그렇죠? 전력 설비도 가면 거기다 구리가 또 좋은 것처럼 이렇게 연관돼서 세트로 보시려는 그런 어떤 학습 방법을 좀 키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관 세트로 네. 그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도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를 읽으실 때 예. 우리나라 보고서를 되게 좋은 보고서들 많잖아요. 요것만 보시면 끊겨서 보이시는데 큰 틀에서 같이 엮어서 보셔야 돼요. 정말 주식 잘하려면 이게 큰 틀에서 보고 나서 그래야지 개별 기업만 집중한다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닌 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 하나하나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네.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부품업체라든가 장비업체라든가 이런 연관 관계들이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를 같이 엮어서 봐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클리어하게 시장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구리. 예, 연결된 거잖아요. 구리가 있어야 송배전을 하지. 그죠? 변압기가 있어야 이 전기를 가지고 AI를 돌리지. 이 AI를 돌리려는 이 반도체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GPU인 거지. 그죠? 근데 그 GPU와 관련된 기업들은 다 독점적 구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역으로 들어가면 이 AI 반도체가 언제 쉬어갈 거냐. 인프라지만 간단하죠. 독점적 구조가 깨질 때겠죠. 그렇죠? 이제는 얘 말고 엔비디아 말고도 또 있어. 얘게 더 나아 그러면 굳이 얘 걸 쓸 필요가 없으니까 AI는 발전하지만 이 기업의 독점적 구조였던 프리미엄은 깨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 프리미엄이 깨진다라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이제 낮아질 수 낮아질 있다. 수 있죠. 멀티플이 예, 낮아질 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거고. 이제 엔비디아도 옛날만큼 가격을 못 뺏겠죠. 그죠? 이제 경쟁 구조가 되면 내가 좀 싸게 주겠죠. 그럼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주가는 더 못 오릅니다. 실제 매출은 커져도 주가는 못 오르겠죠. 이런 어떤 구도들을 머릿속에서 먼저 이건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구리. 그러면 구리 다음은 혹시 뭐 없습니까? 어디 구리 자르는 가위라도. 아닙니다. 예. 뭐 구리 다음에 또 뭔가 나오겠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송배전도요.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어요. 네. 그러면 대형은 아시겠지만 발전소에서 처음 나온 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전력을 낮춰주는 게 일단은 우리가 알려는 네. 큰 어떤 변압기인 거고 완전 초고압. 이게 또 가정으로 오면 음. 또 초고압선을 1000V 이런 걸 또 120V나 220V로 낮춰줘야 다운그레이드 되잖아요. 해주는. 또 소형이 있어요. 네. 이것도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또 보고 나서 어디 들어가는지 딱 보면 나중에 지금은 이걸 투자해야 되고 앞으로 이걸 투자해야 되는 그것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송배전이니까 변압기니까 얘 안 올랐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는 좀 단순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선엽 이사님이 항상 강조해 주시는데 그 단순함이라는 게 진짜 치열한 공부의 또 결과가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말씀드렸지 거고요. 않습니까? 분석이 상식을 이기지 못한다고. 맞습니다. 근데 상식만 알면 주식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상식으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의심하게 되죠. 이게 맞을까? 상식 수준 하는 게 맞겠어? 저 연구원들이 한 게 깊은 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상식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좀 밀리고 있으면 내 상식이 틀렸나? 그럴 수 있죠.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뭐 변압기도 과거에 좀 조정받는 기간이 있었고 뭐 풍산 같은 경우에 전쟁 끝나면 저거 이제 뭐 더 떨어질 건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안 보기 시작했던 적도 예. 있었고 한 작년 이맘때부터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한 번의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이게 좋든 싫든 내가 그렇게 단순화했고 투자를 해봤더니 성공했던 경험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견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러니까 내가 뭐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번 것도 실력이거든요. 네. 시장 좋아도 돈 못 버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러면 실력이 좋았을 때 우연히 돈 번 것도요. 내가 비록 우연이지만 왜 돈 벌었을까? 그 벌었던 이유를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한번 체득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우연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산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 몇 번의 성공의 체득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실력으로 바뀌면서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스스로의 신뢰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아이디어를 그래서 좀 단순화해서 좀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반도체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 각종 산업이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예 그냥 관세를 더 물려버린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야기 나온 게 조선하고 또 철강, 예. 비철금속까지 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알루미늄 등등. 그러면 과연 이 섹터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냐? 근데 또 철강은 미국에서는 관세를 높인다 하더라도 미국 못 가는 그 중국 철강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국내에서는 또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구도를 짜보면 좋을까요? 이것도 되게 단순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IRA 전기차 배터리부터 시작된 게 여러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를 느껴야 되는 건데 네. 일단은 중국을 미국이 견제한다라는 게 우리 산업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때 경쟁자를 없애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밖에 없어요. 네. 일본은 좀 특수한 사례고 일본은 조금 이제 고부가 이런 쪽에 좀 있는 국가인 거고 네. 뭔가 우리의 경쟁 상대 될 만한 건 중국하고 한국이 유일한데 이게 미국이 들어갈 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상대를 중국을 제외시켜 준다라면 우리 입장에선 거의 독점적 구조로 미국이 좋아질 수 있는 거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치고 들어가면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서 중국이란 경쟁자를 제꼈는데 그 관련 산업이 미국에 없다라면 우리가 독점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조선이죠. 철강은 미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조선은 없죠, 거의. 그죠? 군함 만드는 거 정도 약간 빼놓고 아예 조선업이 없다시피 한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게 쉽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씩 IRA부터 시작된 게 미중 간의 갈등 요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란 경쟁자를 없애버리는구나.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미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건데 여러 산업들 보니 그중에서 미국이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미국이 없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없는 거 그냥 다 우리 거. 대표적인 게 배터리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변압기도 좀 그러하지 않았던 변압기도 건가요? 그래요. 예. 변압기도 그랬었던 거고 조선도 그래서 오르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렇죠? 경쟁하고 있는 것과 미국 기업과 작든 크든 경쟁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만 가르면 돼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조금 그렇게 되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려나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약간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면은 조선주는 그래도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유망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반사이익을 예. 볼 수 있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 추천의 개념 절대로 아니고요. 예. 요거는 그 이후에 흘러나오는 기사들도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어떤 뉴스들 보면은 특정 기업이 아예 미국에 있는 뭐 조선, 서울 뭐 자원 것도 인수한다. 아예 현지 이제 직접 진출한다. 여러 가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럼요. 그걸 좀 파봐야겠네요. 네. 아마 그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약간 연식이 되신 분들, 예. 그러니까 1970, 80년대 태어나신 분은 예전에 프리티 우먼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 줄리아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라는 분이 나오는 건데 그게 LA에 있는 비버리 월셔 호텔이 배경이 된 영화인데요. 요 얘기가 미국의 조선소가 없어질 때 나온 그런 영화였어요. 리처드 기어라는 분의 직업이 기업 사냥꾼이었었고 그 당시에 그 어떤 이제 어르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르신이 망해가는 조선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리처드 기어가 그 조선소를 사서 찢어 팔려고 했었던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 미국이 조선소가 거의 다 없어지고 미국이 군함만 만드는 몇몇 소형 조선소 빼놓고는 다 없어졌었던 예. 그런 어떤 사례가 영화로 된 게 이 프리티 우먼이란 영화입니다. 야, 여기서 갑자기 프리티 우먼이 나오네.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최소한 프리티 우먼 알려면 한 40대 이상은 이상은 돼야, 되셔야 되겠죠. 예. 예. 저는 Z세대라 잘 그런 걸. 왜 모르신 척하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그 확실한 이 메시지는 중국산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중국에서 독점을 가져버릴 수 있는 것들. 글로벌에서 동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국 갔더니 미국도 그 산업이 없으면 더 독점이 되는 거죠. 미국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면 미국한테 더 유리하게 줄 거고요. 네. 우리한테 떡고물이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갈 거의 여부는 우리가 완전 독점이 되는지 부분 독점이 되는지 그 여부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겠네요. 네. 근데 철강까지는 조금 그렇죠. 그거는 미국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US 철강을
일본이 일본이. 인수하려던 걸 네.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도 되게 예. 자기네들의 어떤 제조 산업을 잘 지키려고 예. 엄청 신경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조선을 키우든 아니면 자동차를 키우든 뭘 키우든 철강이 근본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있는 것들은 지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도는 철강 제품에다 관세를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장벽을 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나쁘다가 아니라 부분 완전 경쟁이 우리가 완전 독점적 구조냐 부분 독점이냐 이걸 꼭 따지면 주가 상승의 폭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국 내에 있는 제철소도 일본 기업과 합병하는 걸 미국에서 막았죠. 정책적으로 막고 네. 있고 예. 그리고 할 거면 우리 땅으로 들어와서 제조하고 그걸 활용하는 각종 산업들도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조선소는 최근에 이제 카나다도 보니까 자국의 군함도 수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선소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어서. 그럼요. 이게 진짜 용접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예. 일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기술력이 없어서 조선이 쇠퇴했던 게 아니라 네. 그 인건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조선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배를 만드는 거 보면 예전에 일반적인 배에서 지금 고부가 가치 배 중심으로 만드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거고 아마 제가 지금 최근에 못 가봤지만 지금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한국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 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안 채워진다라면 조선업도 우리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용접 로봇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진 않아요. 바닥이나 네. 평평한데 펼쳐놓고 용접 로봇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열 정도에 세워놓고 용접하는 거는 있는데 입체적으로 이제 용접해야 되는 건 쉽진 아직까지 않아요. 예. 이제 사람이 해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옛날에 용접을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전기 용접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용접이 얼마나 어렵고 그게 근데 죄송합니다만 어울린다고 하면 좀 실례죠. 아닙니다. 뭐 그런 거죠. 뭐 나중에 뭐 회사 잘리면 용접해야죠. 예, 뭐 그쪽이 좀 임금이 높습니다. 높은 정도가 아니라 네. 어마어마해요. 약간 또 이제 스킬이 좀 옛날에도 높아야 그랬어요. 되긴 하는데. 예.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용접할 때 나오는 가스가 유해함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 가스 할 때 보통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네네네네. 안 쓰고 하면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엄청나게 아프고 이것도 시커멓게 장난 아니에요. 유해가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떤 경험이 작업이에요. 많으시네요. 다양한 경험이 또 투자로 녹여. 그럼요. 다 해봤으니까. 예전에 해본 것 중에 최근에 나온 게 중국의 이구 한신 정책. 맞습니다. 최근에 그 카드 꺼내 들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래된 걸 새 걸로 바꾸면 정부가 지원금 준다. 그러니까 뭐 가전이고 뭐고 바꿔라 이거잖아요. 예. 그게 2010년쯤에 시작됐었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에서 바로 했었고 했었죠. 그때 우리나라 차화정 랠리도 펼쳐졌었고 2024년 버전 중국의 이구 한신 정책은 효과가 좀 어떨까요? 있겠죠. 왜냐면 바꿀 때가 됐으니까. 예. 여러 가지 보조금을 통해서 사실 이젠 그 소비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데 보조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되게 크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올 때 지금 보니까 미국이라네 유럽 UBS라는 그렇죠. 네네네. UBS라는 투자은행. 증권사에서 예. 투자해서 한국에 대한 비중을 중립으로 낮추고 대신에 중국에 대한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라는 게 바로 직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블룸버그에도 기사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그래도 지금보단 좋아질 수 있던 기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중국에 올인했던 기업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래요? 몇몇 기업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그러니까 지금 북미 때문에 오른 애들 말고 네. 그런 애들은 이제 인디 브랜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LG생활이나 아모레퍼시픽 주가 한번 최근에 한번 보시죠. 그러네. 좀 올랐네. 많이 올랐어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아모레퍼시 이러면서 이제 잊고 살아가지고 네. 오랜만에 봤는데 최근에 그 중국 소비 관련주가 좀 오르긴 했더라고요. 네. 몇 가지가 물론 네. 다 오른 건 아닙니다만 약간 그런 측면의 기대가 있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진다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일부 정상화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어감이 많이 달라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오해하실 거고 제가 볼 때도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소비도 안 좋았었고 아예 극단적이었는데 정상적으로 회귀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마중물도 필요하니 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더 장려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최근에 말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지표 발표한 게 성장률이 5.3% 나왔잖아요. 네. 이 5.3%에서 소비 부분을 뒤져보면 소비는 되게 안 좋게 나왔었어요. 소비가 원래 지지난달에 5%대였다가 이번에
4%인가 3%대 나오면서 소비가 안 좋네 그랬었는데 네. 뜯어보니까 달라요. 뜯어보니까 그 안에서 안 좋았던 건 가구 부분, 인테리어 부분이 마이너스 6%.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 집 지을 때 골조만 지어요. 나머지 인테리어 다 내가 해야 돼요. 네네네. 예. 그래서 거기가 안 좋았던 건데 화장품 보니까 4.1% 성장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밖에서 먹는 외식도 한 10% 이상 성장. 네네. 이렇게 돼 있어서 부문별로 보니까 먹는 거 그다음에 얼굴에 화장하는 거 꾸미는 거 이런 거는 여전히 좀 살아나고 있구나. 대신에 뭐 부동산 쪽이 안 좋구나라고 해서 중국도 뭔가 경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발라서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됐었고 요게 전 시장에서 좀씩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 오랜만에 아모레퍼시픽 차트를 띄워봤는데 이거 45만 원 같은 2015년에 45만 원 같던 게 지금 14만 원. 근데 최근엔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조금. 예. 그래도 뭔가 한 10만 아모레지 원대 한번 초반에서 보시죠. 예. 아모레지. 아모레치가 더 많이 올랐어요? 정말 최근에 올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주 최근이죠. 4월 초 한 2만 6천 원에서 지금 한 3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지표를 반영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많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정상화된다. 최근에 효성 TNC도 그렇고 좀 오른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FNF나 이런 의류 소비 쪽은 또 안 올랐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의료는 조금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패션. 룰루레몬이 되게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미국에서. 네네. 그러면서 효성 TNC가 전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의료의 변화가 있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예전에 보통 이런 레깅스나 아니면 보통 스판덱스 가져왔을 때 늘어나는 옷을 입었을 때 많이 그랬었던 건데 네. 요즘은 또 트렌드가 어떻게 됐는지 또 뭐 가보지 않으면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혹시 또 중국 가실 예. 계획이 이번 달 안에 바로 출국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동? 그럼요. 저는 이제 비자도 네. 이게 뭐죠? 1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냥 표만 끊으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그 본인 휴가 내시고 자비로. 그렇죠. 자비로 가야죠. 아니 그 신한투자증권의 수장이라고 지금 막 사람들이 그러던데 수계? 수괴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두목. 근데 회사 돈은 아니고 또 본인 그 휴가 내서 목마른 본인 사람이 개인 돈으로.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한투자증권의 계약직 임시 직원 임원 그죠? 눈물 날라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욕은 또 그렇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 욕을 드시고 계시고. 왜냐면 어차피 제 임무 자체가 리서치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그 권한이 없어서 회사는 너무나도 당연하신 거고요. 뭐 제 입장에선 제가 아쉬우니까 이제 가서 보고 이런 걸 갔다 와서 제 투자에도 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갔다 오면 확실히 돈이 돼요. 며칠에 가세요? 보통 이제 주말에 가니까 뭐 2박 3일로 이렇게 갑니다. 와. 금토일 가면 제일 좋은 게 소비 트렌드 읽기 제일 좋을 때가 금토일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평일에 뭐 월화 가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예. 주말에 사람 많을 때. 네. 그래서 자주 가는 게 좋아요. 주말에 가고 자주 가면 그리고 같은 데를 가면 변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랜드마크를 찍어서 동서남북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데 또 성인분들이 많이 가는데 이런 데를 나눠서 쭉 계속 가다 보면 그 트렌드가 확실히 읽혀요. 그렇죠. 이선희 이사님이 또 중국 그 소비 네. 시장 자주 가시니까 직전에 가셨을 때, 전전에 가셨을 때 또 확연하게 비교가 되고 예.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데이터 보시고. 그럼 월간 이선이 5월호는 좀 빨리 해야겠는데요? 그러셔도 괜찮죠. 5월 중순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그러게요. 열흘 정도 땡겨서.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네, 뭐 그렇죠. 5월 초 넘어서 한 10일 조금 넘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이번에 또 사진 엄청 또 많이 찍어 오겠습니다. 예. 보안법에 안 걸리려나 몰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걱정되더라고요. 예. 사진 잘못 찍었는데 이제 보안법으로 그냥 근데 뭐 산업시설 찍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이제 소비.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궁금증도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그 샤오미에서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예. 좀 더 수치. 일찍 가려다가 예. 조금 일찍 가려다가 안 간 이유는 뭐냐면 그 테슬라의 자동차가 아직 깔리진 않았었어요. 인도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어떤 샤오미? 예. 샤오미.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전기차가 나왔대가 아니라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만든 처음 전기차예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만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었어. 그죠? 의미도 있을 거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볼 수 있을 거고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 차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왜 전기차를 만들었지? 용도는 뭘 거고 어느 정도 잘 만들었지? 그럼 기존에 있던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 이걸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SU7 예. 수치라고 예. 하더라고요. 중국어로는. 이게 샤오미가 3년 만에 그러니까 프로젝트 착수하고 3년 만에 만든 차라고 2조 하는데. 들여서. 근데 물론 뭐 고장이 있고 뭐 컨트롤이 안 되고 사고가 났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지만 그게 3년 만에 만든 차라는 걸 감안을 그렇죠.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 나락으로 가느냐를 또 이제 봐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 나온 거 가지고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음. 분명한 건 일단은 휴대폰 회사가 만든 거라니 일단 의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고 기존에 있던 자동차 회사들 판도를 흔들 정도의 뭔가 변화가 있는 건가 시초인 거죠. 그래서 한 번 가보면 안 될 거고 또 가보고 또 가보고 계속 확인을 하면 나름대로 방향이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 얼마 전에는 미국 다녀오신 이야기 네. 해주셨고 지난달에는 또 중국 다녀오신 이야기도 또 자주 해주시고. 미국과 중국은 그냥 동네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그러게. 저희는 그렇게 못 갑니다만 또 이선엽 이사님이 계시니까 덕분에 아유, 저희가 또 이제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 듣고 또 생생하게 또 그때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예. 감사합니다. 해서 월간 이선엽 4월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5월호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